민주주의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희입니다. 흔히 선거철이 되면요, 미디어에서는 선거를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선거 문화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선거와 심리 법칙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선거와 문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저는 국내외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을 다루고 여기에서 의미와 또 통찰력까지도 이끌어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선거와 문화의 세계, 선거와 심리의 법칙만큼이나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투표는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 미디어는 미리미리 주목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예전에 매스미디어 시대에 라디오라든지 출판물, 텔레비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SNS도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SNS 활동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 시대적 대세다 라고 하는 문화적 현상 이면에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좀 단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나치게 갈등 중심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 갈등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후보들이 뭔가 서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갈등, 일종의 싸움을 붙인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말을 경주시키듯이 순위를 따지는 경마식 보도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선거 여론조사가 과연 제대로 공정하게 조사된 것인지 보다는 1, 2위를 다투는 경주말처럼 다루는 경마식 보도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SNS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자기 만들기 공간으로 흐르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자기 만들기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SNS 공간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거 후보자들의 전략적인 글이나 정치적인 발언들을 그대로 올리게 되고 그것을 다시 미디어가 보도하는데 그런 미디어 보도 행태들을 요즘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따옴표 저널리즘 혹은 중계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후보자가 SNS에 올린 말을 그대로 따와서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 하면 나름대로 권위와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후보자의 발언들을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글뿐만이 아니고 SNS에는 후보자들의 많은 영상과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영상과 이미지를 그대로 또 보도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후보자의 일생생활을 공개하는데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지일 뿐이지 후보자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의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혹시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론은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언론 문화가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정제된 뉴스를 통해서 저널리즘의 정신을 선거 상황에서도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 또 사실 팩트체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큐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을 가면은 작품을 해설해주고 올바르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우리가 SNS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대개 짧은 단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문이라는 거는 정보량이 굉장히 극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그리고 단일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안과 본질이 있는데 짧은 문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맥락과 또 다양한 그런 관점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SNS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많은 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라떼만 하더라도요, 이 선거 연설회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의도 광장이다 그러면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또 후보자는 반드시 거기를 방문하는 것처럼 당연히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 심지어는 이제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당연히 악수도 하고 환담을 나누는 것이 필수 코스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SNS가 일상적인 어떤 선거 문화의 대표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SNS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바로 신조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또 커지면서 신조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격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정치에서도 SNS에서 이런 신조어가 달리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후보자들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요. 특히 자기가 트렌드에 앞서가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통해서 더욱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조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정한 어떤 인식의 창을 만들어서 우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프레임 지배 전략에서 나옵니다. 특히 모바일 문화에서 젊은 층에게 큰 소구력, 그러니까 전달력과 설득력이 좋다고 해서 캠프에서 아예 아이디어를 짜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이 특정 신조어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또 새로운 유권자들을 선거 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은 왜곡된 이미지를 재생산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문화가 영향을 미칠 때 또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전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도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거도 이런 세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 유권자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념을 표출해 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더 강한데요. 그것을 요즘 신조어에서는 미닝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닝은 뜻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 아웃은 밖으로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평소에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을 바로 미닝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모바일 문화가 진전이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니까 결국
미닝 아웃이 하나의 세대 문화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원래는 경제 소비 현상에서 미닝 아웃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치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선거전에서도 미닝 아웃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특정 컨텐츠를 널리 알리는 그런 면들이 바로 이 미닝 아웃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아마 대중매체를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매체로 사용을 할 듯 싶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텔레비전 뉴스, 거기보다도 약간 트렌드에 더 부합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여러 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또 이슈를 선점하거나 독점하면은 또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포털 사이트의 실검 같은 경우가 여론의 쏠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제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주요 포털이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검 폐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형태로 젊은 세대에게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 그런 문화적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게시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검 폐지 이후에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오가는 내용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공유가 되고, SNS에 공유가 많이 되면 다시 또 기존의 미디어, 예를 들면 라디오, 텔레비전, 또 포털 사이트에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문화 연구에서는 문화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 종족 현상이 이런 SNS 문화와 결합이 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상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이 선거에서도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매체와 세대 문화가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거 관련 문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한 가지 사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컨텐츠에서는 밈이라는 현상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 밈 현상을 잡기 위해서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이 이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밈이라는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 밈은 학술 용어였고요. 생물학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1976년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이 안에서 처음으로 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물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 혹은 사회에서도 문화 유전자가 있어서 그 문화 유전자가 자발적으로 문화 콘텐츠들을 생성하고 변화시킨다라고 짧게 언급을 하는데, 그게 모바일 문화가 진화가 되면서 모바일 쪽에서 문화 유전자인 밈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유행하게 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밈 현상이 나왔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30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캠페인에서 대거 밈을 활용한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밈은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또 밈의 특징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밈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성격에 굉장히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드렸듯이 SNS는 짧기 때문에 맥락 없이 그냥 전달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수 있고
편파적이 될 수 있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밈도 짧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것을 생명을 하지만 SNS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요즘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유행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문화의 사례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저도 처음에는 무슨 버스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메타는 가상 초월을 뜻하고요.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해가지고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유니버스를 세상 우주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세상을 초월한 어떤 신세계를 뜻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을 말합니다. 사실 그 원조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소노크레스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우리말로 치면은 확장 가상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그냥 VR, AR처럼 가상 세계가 아니고 그 공간에 메타버스 공간에 아바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를 상징하는 아바타 아니면 스타와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페스티벌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실 공간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아바타로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같이 대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선거운동, 메타버스 정치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제도,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에 따라서 선거 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적용시킬 것인지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올바른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책 중심의 미디어, 선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디지털 문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살리고 또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선택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문화 다양성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말씀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선거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야만이 선거를 올바르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건 사실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사회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포괄을 해서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선거 문화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같은 고향 사람, 지역 사람, 학교 출신이면은 그래도 찍어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당연시 되던 게 있거든. 그게 선거 문화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고무신 한쪽이라도 주면은 이게 태도가 좋으니까 찍어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나 SNS에서 나오는 좋은 이 인상을 보고 저 사람 호감 있다라고 해서 찍어줘야 되는 것처럼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믿음과 가치에 따른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이 문화가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선택으로 해서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선거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화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화 전쟁이기도 하구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화적 가치와 지금 현재의 문화적 가치, 또 미래의 문화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가치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문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얘기긴 하지만 1991년에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학자가 문화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뭐 총기 소지라든지 정교 분리 문제, 또 이제 개인의 사생활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종 문제 등 다양한 그런 중요한 결정적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바라보는 문화적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축을 벌이게 되고 정당도 후보자를 내세워가지고 일종의 전쟁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임스 헌터는 미국 사회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지만 사실 정치가 그런 것을 좀 통합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로 오면은 2021년 6월에 국제 여론조사 기관과 또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런 문화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을 12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2개 항목 중에 7개가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1등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문화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다. 그래서 뭐 이념이나 종교, 남녀 문제, 학력, 빈부격차 이르는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지금 현재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다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민과 인종에 관련돼서는 좀 덜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좀 다문화적인 요소는 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빈부격차라 그러면은 이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그걸 내버려 둬야 되느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느냐 문제고 네. 또 소수자 문제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포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문화적 가치들이 또 충돌하거나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엔 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이를 두고 선거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더 많은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전은 문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평론가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요, 이 정치와 어떤 제도, 또 선거, 문화 이런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선 강의와 이제 토크 시간에 우리가 무의식적인 심리 요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또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서 성장할 때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세대 문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대마다 예를 들면 뭐 20, 30년 주기로 또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예전 문화와 좀 바뀐 문화 사이에서 또 우리가 선거할 때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점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주로 선거 정치와 관련된 문화가 제도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연을 들어보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세태가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시기에 지금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문화의 변화의 흐름은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트리클 업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변화하는 양상을 말하고, 네. 세 번째는 트리클 어크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수평적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선거 제도나 뭐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제도를 만들면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이제 밑에부터 위로 민의가 수렴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독재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즈음에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선거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죠. 예를 들면 헌법을 고치라든지 뭐 직접 민주주의 선거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갈수록 이제 세 번째가 더 강화되는 거죠. 세 번째는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되고 특히 모바일 문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양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서로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SNS가 발달되면은 거기서 우리 이번에 투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투표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SNS 상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오면서 어떤 특정 후보자나 특정 어떤 정당에 대한 지도가 이제 달라지는 등 갈수록 이렇게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문화가 바뀌고 투표율도 영향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양쪽 쌍방향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구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던 영화를 활용한 그런 선거 참여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6.13 지방선거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영화제 방식을 했었는데요. 네. 생활 속 선거 이제 동네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영화를 이제 공모를 한 것이죠. 9편 정도로 공모를 했는데요.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영화라고 하면 주로 영화 영상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편집 뭐 툴이라든지 도구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또 재능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뭐 영화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출품하게 하고 그것을 또 일종의 축제 형태로 즐기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관심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누군가 따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참여의 주체로서 인정을 하는 대구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또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야 살아남는 이 문화, 그리고 득표를 많이 해야 살아남는 선거, 두 개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박스오피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영화 표를 사가지고 우리가 넣으면은 결국에는 결과가 어떤 작품이 국민들한테 선호가 많이 됐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선거 투표함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셔야만이 누가 이제 선택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결국 문화 컨텐츠, 문화예술 작품과 선거의 결과는 굉장히 대동소이하다. 그런 면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자 이제 결과물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노래라든가 뭐 영화, 영상, 또 다양한 미술,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선거와 문화의 세계가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거와 문화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말씀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선거가 문화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선거가 또 문화를 바꾸기도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국민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컨텐츠를 매개로 한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당연한 문화적 가치로 이제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SNS에 올리는 무심코 올린 그런 글과 컨텐츠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으로 선거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도 돌아온다는 점을 네. 같이 이번에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 심리 법칙에 이어 오늘 문화의 세계까지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다채로운 분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심리와 그리고 문화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